저는 제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에 윤태입니다. 우리 치 목사님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강의를 들으러 왔지 오늘은 처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 전문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강의를 요구가 이재명 지금 정치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정치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제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제 가족에 있는 이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명강사라는 것이 뭐냐 명강사가 저는 운이 좋게 공무원 40년을 다니고 또 학교에 가서 또 강의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교수 생활을 조금 한 것이 굉장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강사라는 것은 무슨 뭐 옛날에는 5분 늦게 들어가고 5분 일찍 끝내주는 게 명강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강의는 이것이 명강사고 그렇지만은 또 그런 강의 속에 뭔가는 또 하나는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명강사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존다. 그러면 조는 학생이 잘못이냐 강의를 하는 교수의 잘못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강의가 얼마나 재미가 없고 강의가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학생들이 졸겠느냐. 조는 학생이 잘못이 아니고 강의를 하는 교수의 잘못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대학 강단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에서 세상을 보는 눈 이렇게 지금 그 부제를 다뤄놨는데 이 세상을 보는 눈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은 세상을 저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몇 사람 만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과연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유죄 1년을 제가 맞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참 여러 사람 많은 의견이 나오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유죄 1년을 제가 맞춘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잘 만들었죠? 네. 학교 가면 이게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가 뭐냐고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데 위에 이제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쓰면서 건강관리, 재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취미와 자기개발, 긍정적 마인드 결론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즉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또 고독하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이런 사회적 관계 유지가 되면서 취미가 있다면 더 이상 뭐 이런 노후 준비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겠느냐. 참, 세상이 참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챗GPT다 쳐봅니다. 이렇게. AI, 요새 인공지능인데 AI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답변도 참 기막히게 잘합니다. 이게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냐? 좌파는 뭐고 또 우파는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챗GPT다 쳐보면은 참 재미나게 써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양력입니다. 제가 퇴직을 하면서 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상생공직 24시 플러스 알파 공무원이라는 것은 상생을 해야 된다. 공무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상생을 하는데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플러스 알파 월화수목 금 토 일이 아니고 금금금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정말 이 밤을 새워서 이뤘던 것이 저희 이 베이부모 세대들이 공직생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양력인데 우리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공무원도 할 수가 있었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승진도 할 수 있었고 제가 대전광역시에 근무를 하면서 공보안도 있고 환경국장도 있고 또 복지국장을 어떻게 두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회복지 쪽에 또 이렇게 관심을 또 갖게 되고 경제국장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이런 고위직 공무원도 하고 또 제가 마지막에는 대덕고 부총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 그만한 이 보상이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왔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100만 공무원이었는데 보통 100만 공무원을 모여놓고 시험을 보면 내가 3등 안에 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등 안에 드는 것이 있을까? 통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이 약 2200개의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고 그리고 2400개의 이 명령과 규칙, 그래서 4600개의 이 법령이 있는데 100만 공무원이 4600개의 법령을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원과 관련돼서 내가 시험을 보면은 3등 안에 들 자신이 있다. 저는 어떤 민원이든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아, 이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대장동하고 백현동 사건이 있죠. 대장동하고 백현동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같은 민원이 아닙니다. 대장동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백현동은 업무 담당자의 권한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재미나게 한번 해봐요. 집에 반려견 강아지를 먹인다고 보십시오. 강아지 밥을 주죠. 밥을 뺏어 보십시오. 꽉 물어대비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치가. 모든 것이 막스 베버가 죽은 지 지금 100년이 됐는데, 막스 베버의 계층제, 관료제 계층제잖아요. 제일 위에 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은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역할과 몫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몫을 뺏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그래서 제 이렇게 그 책당을 썼고,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나들 자격증을 따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이에요, 저게. 시에서 보면은 민원봉사실장 같은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따져줬더니, 왜 이렇게 자격을 일찍 따왔느냐요?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이 60% 이상의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서글픈 얘기인데 제가 노인 상담사 자격증도 그때 같이 땄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격증을 따오면 거기에 자원봉사로다가 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해서 노인 상담사 자격증도 땄었고, 그런데 상담사 자격증을 따면서 심리상담사도 같이 땄어요. 그런데 심리상담사는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한 사람이 3개만이 취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코디네이터, 그래 노인 상담사, 심리 상담사 이렇게 3개 자격증을 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밭도서관에 가서 그런 한 달 정도 이렇게 내가 공부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부터 노인이란, 노인시설, 효도, 이것이 제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제가 전에 강의했던 데다가니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 정도에서 하면은 저한테 주어진 40분 정도가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지금 얼마 지났어요? 지금 5시 24분. 그럼 20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저한테 40분간만 얘기를 하라니까 시간은 지켜야 되죠. 제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강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중진국을 지나서 선진국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일부는 중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각자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느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는 날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70년대 초에 일본의 도쿄도지사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수상도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직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현직이 구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 또 100만 공무원은 과연 어떤 사고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공무원 출신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100만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법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항상 한 가지는 얘기했었어요. 김문기를 모른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뭐 법에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미국을 많이 나가봅니다. 미국을 나가면은 중국 가고 또는 뭐 유럽을 가고 하게 되면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다닙니다. 우리끼리. 밥도 우리끼리 먹고 여행도 우리끼리 다니고 그런데 같이 여행 간 사람은 모른다? 야, 내가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시장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 열흘 동안 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30끼를 같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같이 안 먹었어도 최소한 몇 번을 같이 먹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참 뭔가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서도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주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런 과도기적 사항이 아닌가. 지금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큰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선진국가입니다. 선진국가 무역규모라든가 경제규모 또 2012년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2년 우리는 2050 클럽에 가입이 됩니다. 그때. 즉 세계에서 7번째로 신생국으로서는 국민소득 2만 불에 인구 5천만이라는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2050 클럽에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녁 KBS 9시 뉴스에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르짖습니다. 모든 신문이 그때 2050 클럽 위대한 대한민국을 장식을 합니다. 이게 일면에. 그것이 바로 큰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가 60년도에 82불에서 만불, 95년도, 2006년도 2만 불, 20년도에 3만 불, 지금 약 한 3만 4,500불, 거의 3만 5천 불 정도 이 국민소득이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랑 저런 것이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또는 문맹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국민이 국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것이 이제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건데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저런 기준이 같이 맞아도록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갖고 있는 우리 문제점이 또 없는 것도 아니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이런 지금 문제에 봉착이 되면서 지금 저출산 제가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써봤습니다. 썼는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다는 거. 저 시골에 내 모교가 폐교가 됐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였는데 단순하게 그 학교 하나가 폐교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변이 다 그렇게 바뀌는 거더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통상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내가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밖에 나가보면 벌써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엄청나게 바뀌어간다. 우리가 알파고에 의해서 그때 이창호, 이세돌, 이 바둑대국 있었죠. 그때 그래도 1승은 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알파고 저널에 나오면서 지금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인간의 틀을 벗어난 것이 벌써 이제 한참 됐다.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밖에 나가보면은 최근에 이제 무인 카페가 생기고 무인 편의점이 생기고 제가 엊그제 고향 갔다 오다 보니까 휴게소가 무인 휴게소가 등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무인 휴게소. 그러면은 A라는 휴게소가 무인 휴게소가 되면 나머지 휴게소도 무인 휴게소 않겠습니까? 이게 과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큰 변화 속에 가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 출산율이 지금 저는 몰랐던 것이 세계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만 아이를 안 낳더라고. 우리 출산연도 83년도까지는 2.2명 정도로 가다가니 84년도에 급격하게 1, 2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적이
클라우드 슈밥이 쓴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클럽을 한번 운영해 봤어요. 그 책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미래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책이 그거와 지금의 세상하고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이 큰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같이 저출산 시대 앞으로 저것이 0.7에서 지금 뭐 일부 결혼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해결이 될 건가? 그런데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출산이 높아진다?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문제다, 이게. 애를 안 낳는 문제가.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제가 58 개띠인데 그때 출산율이 약 6 정도가 됐었습니다. 10년에 1씩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은 이제 1 이하로까지 0.7까지 0.6 뭐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44.8세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위 연령이 46세인데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은 1번부터 쭉 세서 2,500명대에 드는 사람을 딱 보니까 46.3세다라는 거지, 이게요. 46.3세.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령화되는 이런 나라인데 저출산은 애를 안 낳지. 고령화, 노인만 늘어나지. 그러니까 산업인력이 없어지지. 저성장. 성장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죠, 이게. 청년 취업 문제가 생기지.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에 우리가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면은 그래도 우리 나라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다.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요거 하면 20분이 다 흘러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변화의 단계, 우리가 농경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 지식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고 있고, 그 이후 내용을 이렇게 써놔봤는데, 우리가 1만 년 정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58 개띠 세대는 농경시대를 거쳐서 저 세대를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그럼 1만 년을 거쳐서 산업혁명, 보통 200년, 300년 정도의 이런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약 30년 정도, 즉 통신과 그리고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이러한 지식 정보혁명, 즉 사무밀결을 우리가 거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만 년이라는 농경 시대에 살아왔던 이런 시설이 우리 머릿속에는 깊게 많이 작용이 돼 있다. 과연 이렇게 크게 바뀌겠는가? 농경 시대만 해도 그때 유행됐던 게 우리 경주 채부잣집 가훈 아닙니까? 통상 우리는 부자 3대목 간다는데 경주 채부잣집은 13대가 갔습니다. 약 한 300년, 400년 정도가 이어져 갔는데 가훈이 유명하잖아요. 첫 번째는 벼슬은 진사이상을 하지 말아라. 또 백리 안에 우리 집 앞에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오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라. 또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비단 옷을 입지 말고 무명 옷을 입고 살게 만들어라든가 이러한 나름대로의 채부잣집 나름대로의 가훈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 그 채부잣집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지금 영남대하고 그 계명대 그 동산병원 그 채부잣집 그 자산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구에. 그런데 그분이 돈이라는 것은 쌓아놓으면 냄새나지만 뿌리면 이것이 굉장히 거름이 안 된다 하듯이 돈도 똑같다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명한 이런 채부잣집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압축성장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압축성장이 뭐냐? 보통 서부 유럽국의 선진국들이 200년, 300년이나 도달한 것을 우리는 불과 50년, 60년 만에 성장을 이룹니다. 합축성장.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학교 가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딱 물어보면 주문동이가 2000년생들을 썼거든요. 2000년생이면 지금 벌써 나이가 많으면 저도 학교 그만둔 지 오래됐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정주영 물어보면 몰라요. 이병철도 몰라요. 박정희는 독재자로만 알고 있어.
그래서 야, 왜 모를까? 교육이 잘못돼서 모르는 거야. 이게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이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안다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현재의 삼성의 이재용만 알면 되는 거고 현대 정의선만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옛날 사람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요. 알 필요가. 응? 그래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같은 기성세대라고 차이가 많더라. 우리가 조선 27대 임금까지 조선 518년 역사에 성군 소리를 들은, 그러니까 성군 임금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그리고 성종대왕 두 분이 성군이 대왕인데 대왕 소리를 듣는데 세조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조. 예. 제 조카를 패죽이고 탄찬탈했잖아요. 단종을 폐위하고. 예. 세종대왕입니다. 연산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영성은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그 대왕 밑에 연산군 같은 왕이 저 임금이 나오고, 예?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성군 밑에 세조가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른 사람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요, 우리가 냉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주영, 이병철을 모르고, 뭐 김우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박정희는 독재자로만 알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는 달리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인전 이 대기업이 출현이 됩니다. 이제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그래서 통상 200년, 300년에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60년, 보통 5, 60년의 압축 성장 과정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언밸런스 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내일을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방력이 지금 5위던가요? 6위잖아요, 지금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우리가 6위네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농경 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지식 정보혁명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 구글 환경이나 굉장히 시판이 굉장히 빨라질 줄 알았더니 좀 늦어지는 것 같은 가분도 있더라고요. 나와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환경을 쓰고 있으면은 다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분에 대해서는 오늘 졸고 있다. 어제 할아버지 제사했어. 그러니까 절 수밖에 없어. 다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글 안경에 의해서. 그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 변화의 트렌드를.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우리가 통상 클라우드 슈밥이 쓴 책을 보면은 그게 2025년 팀핑 2025를 기준으로 쓴 책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내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팀핑 2025에 5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5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 2025년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AI한테 약사 면허를 준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약사 면허를 준다. 그리고 이제 기억은 정확히 안 되는데 2040년도인가 몇 년도 가면은 인간 운전 금지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운전은 기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또 미래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 시설. 뭐라고 나오느냐. 제 기억이 교도소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교도소. 그만큼 이 사회 구조가 격리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 시대가 과연 반능이냐, 이건 아닐 텐데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노인이란 뒤에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지금 40분 됐죠. 아니, 40분 딱. 네, 시간이 마쳤습니다. 예?
좀더 안 돼요, 안 돼. 더 하셔요. 하셔요, 다. 내용이 다 하셔요. 그럼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저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우리 노인회 지금 운이 좋다 보니까 그 회장님을 제가 도청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 또 시청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노인회를 제가 하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노인회 이게 슬로건이 건강한 어르신, 행복한 어르신, 존경받는 어르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 있는 분들이죠. 그럼 우리 초상 선도들은 복이라는 걸 뭘로 받느냐? 5가지를 얘기했죠. 오복. 저 사람 저 오복에서 이빨이 좋으면 그 이빨도 오복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첫째 수, 목숨, 조상이 준 대로 내 목숨대로 살다가니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부. 남한테 하신 소리 안 할 정도의 이러는 부는 있어야 된다. 재력, 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강령. 강령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유덕입니다. 유덕이 뭐냐? 노블레스 오블리죠. 즉, 이 봉사를 하는 사람, 베풀며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고종명, 살필고자에 대하니 마칠종, 그 다음에 목수명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유학원 안 가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매 안 걸리고 가는 것이 복 있는 분으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인복지론에 보면 노인성 질환이 3가지가 나옵니다. 노인성 질환이 치매, 그 다음에 이 파킨슨병, 그 다음에 뇌졸중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통상 2년 이상을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는 병을 이 노인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노인복지론 학교에서 강의를 해봐서 제가 이 사회복지 분야에는 제가 강의를 거의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하철 지공선사라고요.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모님 시대, 연금 시대로 이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그냥 사모님 소리 듣다가니 평균 수명 길지 않으니까 그냥 죽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80, 90대 됐는데 경로당에 가가지고서 연금 받는 분하고 연금 안 받는 분 누가 듣겠어요? 사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 받는 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제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많은 강의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송천교회에 가서 지금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송천교회에 김영석 박 교수님 오셨었어요. 이 100세 노 교수님 지금 뭐 104세, 105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제 기억이 거기 가서 강의 들은 게 김문수 장관도 오셨었고 윤희숙 씨도 오셨었고 저와 58 개띠인 박찬주 대장 강의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강의도 들어봤는데 역시 100살이라는 게 그저가 아니더라고요. 저분이 강의하는데 첫 번째 강의 말씀하시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 강의를 들었다. 그러니까 1800년대 돌아가신 분이 강의를 들었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김일성하고 한 동네 살았대요. 김일성하고 아침 먹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하고 아침 먹은 얘기. 그리고 조금 윤동주 중국 가면은 용정 가면은 윤동주 생가가 있어요. 거기서 견학 갔다 왔는데 여기 윤동주가 짝꿍이었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저분은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100살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노인에 가서 느끼는 거는 우리 노인연합회가 1969년도에 창설됐더라고요. 그때는 노인 인구가 불과 3, 4%밖에 안 됐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20%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81년도도 역시 노인 인구가 얼마 안 됐었는데 현재 그때 노인 인구 3, 4%대 때 만들어졌던 이런 옷이 그때의 이런 연합회와 그때의 사단법인과 그때의 법이 현재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이 현장하고 노인 현장인데 노인연합회를 가보니까 경로 현장은 이해가 가는데 옆에 바로 어린이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린이 현장하고 경로 현장을 같이 쓸까? 그래서 제가 여기 면접 보러 가서 시험 보러 오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어린이 현장하고 경로 현장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는데, 바로 사회복지의 근간이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사회, 모일사, 모일에 사람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복복자에 해당하니 복지자인데, 사람이 모여 사는데 복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어린이와 노인, 또 나중에 어린이가 성장 과정을 거쳐서 결국 노인은 어린이가 돼서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복지 아니냐.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도 해봤는데, 제가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노인 학대에 대해서 초고령 사례, 고령 사례, 고령화 사례 쭉 가는데, 노인 학대하고 싶어서 학대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는 거. 저는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모시고 증조할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굉장히 대가족 제도화에서 살아보면서, 제가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작년에 돌아왔지만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 때도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인시설이라면 경로당, 중앙보호센터, 요양원 쭉 나가는데, 결국은 저도 요양원을 가고, 저도 앞으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참 신기한 게, 어제까지는 경로당을 잘 다니시던 분이 경로당에서 집에를 못 와요. 또 집에 와서도 13번을 잃어버려가지고 문을 집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이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 옛날로 치면은, 우리 이제 증조할아버지 세대, 옛날로 치면은 자연사를 하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주간보호센터, 바로 이 노천이라고는 이것이 생기면서 요양보호사의 부축으로 2, 3년을 삽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노천도 못 가는 때가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노천을 못 가면 어디로 가느냐? 요양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요양으로 갈 수밖에. 정신은 있고, 몸은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몸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없을 수도 있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 자연에서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노인에 대해서도 그런 많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해서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보인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라는 것이 뭐냐, 존경받는 노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갖다가니 누가 자식이 부모님 요양원에 모셔다 드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일이죠. 스스로 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효도라는 게 또 뭐냐? 효도, 이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제가 효문화진흥원 유치를 복지부에서 그때 브리핑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서 PPT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효문화진흥원을 대전해주면은 대한민국의 노사문화를 바꿔놓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까지는 이게, 즉, 자식을 낳으면은 1000명 중에 하나가 이 과거급제, 공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급제로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무관 이상이면은 통상 지방에다가 사무관 쓴다고 그러죠. 충청도 관찰사 밑에 사무관이 8명 했습니다. 사무관이 8명. 그러면 지금 충청도 관찰사라고 하면은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까지 부시장만 8명입니다. 부시장만 8명. 그때가 지방에다가 무슨 사무관이 존수받던 시대지, 지금이 사무관이 무슨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어쨌든 지금 옛날에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벼슬길, 과거급제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 나머지는 어떻게 있느냐? 나머지는 부모가 마련해주는 전답, 논 몇 마디에다가 초가상간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평생을 살다가니 애 낳고 살다 가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모습, 서민들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반상, 내가 양반이냐, 쌍놈이냐. 우리 조상이 양반이었느냐, 쌍놈이었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장례식장 가서 탁 보면은 아 이건 쌍놈이네, 이건 양반이네, 그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가슴 속에 조선 500년 또 고려 400년을 거치는 오랜 동안 우리 조선에서 유교 문화, 이 반상의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아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이제 퇴직, 또 다음에 이제 부자, 또 부자가 되는 과정. 참, 이게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몇 년 된 건데 지금 현실도 거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 유산을 받아서 부자를 유수거는 10명 중 하나더라고요. 9명은 이런 전문가라든가 자양을 자수성가형이 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경제국장 할 적에 그러니까 재벌 2세대에 대한 교육반도 운영을 해봤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은 정반대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저한테 뽑으라고 그래요. 대전에서 땅 제일 많은 사람 3명을 뽑아라. 1등, 2등, 3번. 대지가 86,000평 있는 분이 있더라고. 두 번째 5만 평 있는 분이 있더라고. 세 번째 27,000평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30년이 안 됐는데 그 세 분들이 다 망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게요. 그래서 왜 망했을까, 이게. 왜 망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부자 3대 못 간다. 자식은 왼수다. 또 부자식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격언, 질같이 이어져 온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후 생활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여야 되느냐. 보통 한 250만 원에서 이 정도로 가지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봤던 것이고 몇 년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길면 자세하게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이걸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왜, 뭐, 왜 그러시죠? 재밌